언론영상학부 모의 면접을 시작할 건데요. 플러스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 플러스 인재 전형은 서류 평가 100%로 4배수를 선발을 하였고요. 2단계 서류 60, 면접 40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었고, 면접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바로 이제 면접 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자기소개서가 없이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요. 서류 1단계 5배수 100%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 50, 면접 50, 서류 50으로 평가가 들어갑니다. 서류는 학업 역량 25%, 점검적 가성 35%,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결 및 특이사항으로는 2년 개근 성실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무단 지각 1회가 있었는데요. 자율활동을 보면은 1, 2학년 때 학급 임원을 하였고 3학년 때는 전교 학생회장을 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는 방송반과 국제사회문제탐구반이라는 동아리를 진행을 했고요. 자율 동아리는 중국 문화 담방, 인문학 동아리를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보시면 장수사진 찍기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3년 내내 복지관에서 학습 지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진로활동은 1학년 때 진로의 날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에서 프로듀서, 아나운서를 선택하였다고 되어 있고 3학년 때 무분별한 중국 방송 속에서 한국 방송을 지키는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보시면 전 과목 평균 3에서 3.5등급 정도를 받았고요. 2학년 때 조금 상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2, 3학년 때 이제 1학년과 달리 수학 성적을 좀 끌어올리는 게 보였고요. 3학년 한국사 시간에 역사 속 신문의 변화와 앞으로의 모습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독서활동 사항을 보시면 방송계와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여러 문학적 독서를 많이 다수하였고요. 행동 특성 및 조갑 의견에 방송부 및 학급 임원 수행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사와 더불어 유행 문화와 요행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사설도 즐겨 읽음이라고 되어 있고 학습 멘토로 자원하여 멘티와 함께 열성적으로 학업에 몰두하여 진정한 배움의 나눔을 실천하기도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론영상부에 지원하신 가번호 1번 학생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될 텐데 너무 떨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차분하게 면접 잘 해봅시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 들으셨죠? 네. 네, 조심해서 우리 면접 잘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첫 질문 이제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를 지원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제 꿈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시절 동안 다양한 소통 경험들을 하면서 저만의 소통 방식을 체화해야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미디어와 사회에 대한 저만의 경험을 토대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만이 가지는 사회와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적이고 또 학제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세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제작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 다양한 소통을 경험해봤다고 했고 자신만의 소통 방식도 이제 체득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양한 부장이라든지 조장과 같은 장 경험을 토대로 배운 점들도 물론 있지만 저는 특별히 책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라는 예능 PD들의 일하는 모습과 또 인터뷰 내용이 담긴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나영석 PD님이 해주신 분위기에서 오는 아이디어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소통과 관련된 고민을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과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으셨나 봐요. 어떤 거였어요? 당시에 동아리 부장이었던 저는 항상 부원들에게 뭔가 먼저 물음을 묻는 식으로 이렇게 먼저 다가갔었는데요. 하지만 뭐 낯을 가리거나 혹은 조금 관심이 없는 등으로 개개인별로 특성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대응하기에는 조금 벅찼었고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더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을 읽었다고 했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책에서 말하는 소통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분위기에서 오는 아이디어라는 구절을 통해서 소통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해야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로부터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는 말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소통에 대해 배운 점이 있다면 그게 좀 무엇일까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부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했던 그런 물음과 질문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부담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떠한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더라도 조금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비추어 주니까 부원들이 저를 조금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서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와 사회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3 학년 한국사 시간에 역사 속 신문의 변화와 앞으로의 모습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탐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해당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사 속, 한국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문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본 글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현재 온라인을 통한 언론의 활성화를 이제 현대 한국인들의 특징인 관심의 급변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하면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더 맞춤화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더 가속화될 수 있었구나라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시대의 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사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온라인 시대 이전에 조사했던 내용 중에서 그 옛날에는 신문의 모습이 어땠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특히 저는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부터 뭐 독립신문 또 대한매일신보와 같이 한국의 언론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탐구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언론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일제강점기 때 이제 조선 총독부가 매일신보만을 놔두고 기관지로서 놔두고 다른 신문사들을 모두 폐간한 점 그리고 온건 정책과 강경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언론을 탄압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신문이 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까요? 문제점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사한 게 있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이라는 것이 사회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적인 창구였습니다. 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던 항일 민족지를 인수하여 합병한 신문지였습니다. 또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갈 곳 잃은 조선 지식인들을 포섭하기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유일한 국문판 신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식민 통치의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편향된 시각과 굉장히 왜곡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 작성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신문, 언론의 역할에 대해 배운 점이 있다면 좀 무엇일까요? 언론은 이제 사회를 보는 창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만의 시각을 구축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은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세상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 학년 진로 활동으로 이제 무분별한 중국 방송 속에서 한국 방송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네요. 이게 어떤 글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해당 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국 방송의 판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그저 모방하는 중국 방송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모색해 본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사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 사례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직접 중국 현지에 가서 그 한국 방송의 판권을 직접 구매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들을 제시해 본 글이었습니다. 판권을 사지 않고 모방하는 방송 사례들을 찾아봤다고 했는데 사례 조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판권과 관련된 여러 분쟁 사례들을 기사로 나타낸 것들을 바탕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예능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방송사를 상대로 한국 방송이 직접 소송을 걸었던 분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사를 바탕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것도 했을 텐데 어떤 제안을 해봤을까요?
가장 주된 저의 제안은 이제 제가 직접 중국 현지에 가서 판권을 구입하고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음악과 관련된 방송들이 굉장히 성황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타 국가에 가서 버스킹을 하고 이제 그 국가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판권을 직접 구매해서 한국을 배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올라갈 수 있을 뿐더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무분별한 그런 방송 판권 남용 사례에 대해서 중국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 제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이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해 좀 영향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활동을 통해서 좀 배운 점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조사했던 방송 포맷과 관련된 저작권의 경우에는 이제 창작물로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방을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콘텐츠가 국가의 경쟁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이 현 시대에 방송 포맷을 지키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국제 문제들을 좀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보니까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 2학년 때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저희가 이제 학교 주변의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또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서 직접 배달해드린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방송부만의 그런 강점을 살려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운영했던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그렇게 한 거네요. 그러면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관심을 표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주변에 독거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부원들 이제 단체로 함께 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방송 부장으로서 활동의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역할을 직접 배분하고 분배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저는 홍보를 특히나 도맡아서 했는데, 직접 아파트 노인정에 가서 저희의 활동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의 허락하에 저희가 제작한 홍보물을 부착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단체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불협화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어려웠던 점은 따로 없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이제 역할을 배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활동이었다 보니까 사소로운 역할이더라도 직접 분배를 했어야 됐는데요. 각자가 원하는 역할이 있는 반면에 또 기피하는 역할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저 배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전체 회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봉사활동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배우거나 느낀 점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 방법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과 글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따뜻한 관심을 누군가에게 표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봉사활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에는 캠페인이라든지 기획 전시와 같이 그 상황에 맞는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픈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학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2 학년, 3 학년 때 1 학년 때 좀 많이 올렸어요. 혹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 좀 있을까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다가 멘토 활동이라는 방법이 제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공식을 대입해서 풀다 보니까 뭔가 조금만 응용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문제처럼 다가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완벽한 이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멘티 친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주 2회 기본 공식이나 여러 문제들을 직접 풀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직접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물론이고 멘티 친구도 같이 이렇게 성장이 향상할 수 있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이 굉장히 힘들죠.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언론영상학부에 들어와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제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에서의 모든 배움들을 직접 확장하고 또 저만의 시각을 가짐으로써 더 깊이 있는 배움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는 아이디어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저만의 배움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제 배움을 바탕으로 전교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 SNS 익명 채팅방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만의 배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저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경험에 대입할 수 있는,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이런 더 깊이 있는 배움은 물론이고 더 학제적인 배움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면접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죠. 저희 이것 때문에 연습 많이 해서 잘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학생들 많이 떨어요.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하나하나 좀 짚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면접 준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면접 사례를 보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지원 동기는 다 물어봐요. 어느 학교나 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원 동기는 예상 질문 1번으로 다 만드시죠? 그러면은 답변을 너무 길게 만들지 마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두 갈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듣고 나서 이 친구 뭐를 했다고 했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나 잘했나 물어보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질문을 쭉 들어보시면 답변의 근거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뭘 배웠을까? 이걸 계속 질문했잖아요. 면접 질문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친구가 뭐를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려운 점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면접하는 그 구조거든요. 그다음에 언론영상학부 선배님한테는 지원 동기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소통 방식에 대해서 체득한 것들이 있다 하니까 그게 어떤 경험이었는지 어떤 게 고민이었는지 물어봤죠. 또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었고 그게 의미가 있어서 본인한테 소통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책에서는 소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질문을 했고 그리고 본인은 소통에 대해서 뭘 배웠냐고 또 질문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지원 동기 하나에 대해서 답변한 걸 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사고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또 뭘 배웠는지까지 계속 꼬리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질문들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언론영상학부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사 시간에 언론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료는 어떻게 찾아봤냐? 그리고 뭐 어려웠던 점은 뭐고 배운 점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창체 질문도 했어요. 봉사활동 질문도 했고 진로활동 질문도 했죠. 이런 식으로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고 추가 질문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거기서 대부분 전공 적합성 평가를 합니다. 왜 관심을 갖게 됐지, 뭘 얼마나 해봤지, 뭐 이렇게 해서 전공에 관련된 관심, 이해, 그리고 학업 경험, 게다가 탐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 태도 이런 것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답변을 들으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인가, 어떻게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것까지 평가를 해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혹시 협업을 통해서 뭘 했다고 하면 이 친구 분명히 지원 동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관련돼서 아니면 동아리 관련해서 질문을 했지만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친구들과의 소통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의 인성 평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에 대한 질문은 독립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질문 중에서 나온 경험을 가지고 이 친구의 인성 평가를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사소통 능력은 전 과정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사실은 면접이 조금 길었어요. 실제보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사례를 통해서 면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학생부를 꼼꼼히 봐야겠구나. 게다가 내가 썼던 보고서나 토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이것도 찾아서 내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일부러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비록 사례는 2개 보여드렸지만 여러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면접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무슨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협업 활동을 하다 보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면접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소개서에도 써요. 중요한 건 이제 집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맥락이 다 달라요. 오늘 선배님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뭐 실험실의 소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책에서 읽었던 소통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선생님하고 소통일 수도 있고 학교 밖의 사람들과의 소통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맥락이 다 다르죠. 그러면 그 맥락 안에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많이 읽는 책 중에 땡땡땡 뭐 콘서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보면은 다 소통이 다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암시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명시적으로 끄집어내서 이게 소통이 맥락적으로 뭐고 나는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뭘 배웠나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고 답변이고 실수여서 그 부분은 또 특별히 콕 집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